회사는 중병에 걸린 동료를 돕자며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800만 원을 받는 저는 단 1원도 내지 않았죠.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상사 앞에서 저는 말없이 30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음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서울. 싸늘한 공기가 도시의 거리를 휘감으며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스 타워 15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분주한 도시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었죠. 대기업 기술팀 팀장, 월급 800만 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연봉에 만족해야 마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1층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방송은 특별 성금 모금 행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진우 선배, 회사 창립 초기부터 청춘을 바친 베테랑 기술자였죠. 진우 선배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은 한 집안의 가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존경해왔습니다. 지금 제니스 타워 로비는 행사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박상진 이사와 그의 충실한 비서인 최윤아 씨가 동료 사랑, 나눔 실천이라는 현란한 현수막 아래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박 이사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늘 그렇듯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상사에게 아첨하는데 능숙한 최 비서가 기부금 봉투와 명단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저는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진우 선배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박 이사와 최 비서의 눈엣가시였습니다. 파벌과 이권 다툼이 난무하는 이 회사에서 저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고 팀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에 끼어들어 아첨하지 않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유령 영수증에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행사를 빌미로 모든 직원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굴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배경음악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투명한 모금함에 동전과 지폐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박 이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십시일반의 미덕을 운운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진우 선배의 헌신을 칭송하며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호소했죠. 사랑하는 제니스 타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동료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오늘 저는 경영진을 대표하여 이진우 선배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제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박 이사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고 박 이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제가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봉에 시달리는 동료 직원들조차 10,000원, 50,000원짜리 지폐를 기꺼이 꺼내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권력자들의 이미지 관리와 비열한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요.
모금 행사는 최 비서가 전자 게시판에 기부자 명단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점점 더 과열되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박 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몇몇 부서장들은 수천만 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위선적인 분위기에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박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배경음악을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제가 서 있는 기둥 뒤편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기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 김민준 팀장님이 보이는군요. 김 팀장님은 월 800만 원이라는 높은 연봉을 받는 우리 회사의 기둥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분명 그 위치에 걸맞은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김민준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진우 선배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이내 편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 속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박 이사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도전적이고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김 팀장, 여기 모금함에 봉투를 넣고 명부에 서명하시죠. 우리 모두 김 팀장님 같은 고액 연봉자의 통큰 기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텅 빈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투명한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최 비서가 재빨리 명부를 들고 금액을 쓸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들지도 금액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이사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사냥꾼의 미소였죠. 왜 그러시죠, 김 팀장? 금액을 안 쓰십니까? 혹시 액수가 너무 커서 공개하기가 부끄러우신가요? 박 이사는 최 비서에게 눈짓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금함을 열어 제가 넣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비서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마치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님, 이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백지 한 장만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소란이 일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난이 사방에서 화살처럼 날아와 제게 박혔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월급 800만 원이나 받으면서 동료를 위해 단돈 10,000원도 안 낸다고? 정말 재주는 있는데 인성은 글렀군. 박 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실망했다는 듯 연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뛰어난 엔지니어, 유능한 팀장을 키워낼 수는 있지만 인성을 함양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김민준 팀장, 나는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땀과 노력으로 높은 자리와 두둑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인 진우 선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어찌 이리 냉혈한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당신의 인성은 우리 회사에 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모욕적인 말들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도면과 씨름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넓은 로비 한가운데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이사와 최 비서는 서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덕의 칼이 저를 권력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침묵 뒤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떠들썩했던 모금 행사가 끝난 후 제니스 타워에서의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색한 기술팀장에 대한 소문은 회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평소 깍듯하게 인사하던 젊은 직원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무심코 보이는 글자들이 제 눈을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제니스 패밀리라는 이름의 그룹 채팅방에서는 익숙한 닉네임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말씀이 100번 맞지. 능력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듣자 하니 곧 새 차 뽑는다던데. 동료 살릴 돈은 10원도 아까웠나 보네. 이럴 때 보면 사람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진우 선배만 불쌍하게 됐어. 하필 직속 상사가 저런 냉혈한이라니. 나라면 창피해서라도 벌써 사표 냈겠다. 무슨 낯짝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지. 평소 저를 잘 따르던 기술팀의 젊은 직원 박서준 군이 머뭇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곧바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준 씨, 지난번 프로젝트 냉각 시스템 상세 설계도 다 마무리됐나요? 서준 군은 화들짝 놀라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마 오후 늦게나 끝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용무 없으시면 이만 나가서 일해보겠습니다. 그가 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잔뜩 경계하는 태도에 제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저를 둘러싼 험악한 여론 때문에 그 역시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제 편을 드는 것은 사회생활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립은 직접적인 비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탕비실이나 화장실을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뚝 끊기는 대화 소리, 힐끔거리는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한편 이사 사무실에서는 박 이사와 최 비서가 첫 번째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사의 공공의 적으로 그들이 항상 부르짖던 단결을 해치는 악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박 이사는 한국인의 정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는 심리를 파고든 것이죠. 그는 제 높은 연봉과 텅 빈 봉투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대중의 눈에 저를 완벽한 악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 내려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제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다가올 전투를 앞두고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녹음하게 된 비밀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박 이사와 최 비서가 그의 사무실에서 이번 모금 행사를 기획하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박 이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최 비서, 모금 행사 최대한 요란하게 준비해. 김민준, 그 자식, 자존심이 강하니까 여론으로 압박하면 이사회 보고서에 올릴 실적용으로 최소 3천만 원은 뜯어낼 수 있을 거야. 만약 안 내면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고. 이진우, 그 늙은이는 어차피 얼마 못 살 거. 우리 명분 쌓는데 쓸 장기말로 생각하면 그만이야. 살든 죽든 알바 아니고. 최 비서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사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이번 기회에 돈도 챙기고 그 눈엣 가시 같은 놈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인하고 노골적인 진실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추락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제 명예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우 선배를 위한 정의를 되찾고 동료의 고통을 발판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 오랜 친구이자 이 회사의 법률적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지훈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리고 서울의 고층 빌딩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자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사무실의 호화로운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박 이사는 와인잔을 든 채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그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익숙한 아첨을 늘어놓았죠. 보세요, 이사님. 제 말이 맞았죠? 김민준이 아무리 잘나봤자 이런 도덕적인 함정에서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제 회사 전체가 그를 냉혈한 이기주의자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감히 우리한테 대들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박 이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계산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일 처리 잘했어.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그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아주 강단 있는 놈이거든. 내일 당장 인사팀 시켜서 그놈이 결제한 기술 서류 전부 재검토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압박해야 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들이 새로운 음모에 희희낙낙하는 동안 저는 이미 제니스 타워를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제 목적지는 명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제가 즐겨 찾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제 오랜 친구이자 법조계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한지훈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네 회사 얘기 들었네. 박 이사 그 양반. 이번엔 선을 너무 넘었어. 이건 단순히 자네 커리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찻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고요한 공간에 퍼지며 온종일 휘몰아쳤던 폭풍 같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여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영원한 힘을 가진 것은 결국 진실이야. 나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신경 쓰는 건 진우 선배의 목숨과 이 회사의 정직함 뿐이야. 한 변호사, 내가 보낸 녹음 파일 말인데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을까? 한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법을 다루는 사람답게 항상 신중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네. 하지만 박 이사 같은 늙은 여우를 쓰러뜨리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비자금이나 배임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같은 물증이 필요해. 일단은 침착하게 기다리게.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높이 올라간 자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외면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북을 켜고 지난 2년간 남몰래 모아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보고서의 허점들, 비정상적인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박 이사의 친인척 회사에 특혜를 준 계약서들. 한편 박 이사와 최 비서는 여전히 어두운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쯤 어딘가에서 굴욕감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겠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이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로서 이 싸움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니스 타워의 공기는 여전히 어제의 모금 행사가 남긴 무거운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팀 사무실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담담한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오늘 제 가방 안에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에서 열릴 전체 조회 시간이 그들이 제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모든 팀장과 직원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 로비로 집결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든 최 비서가 서 있었죠. 군중은 다시 웅성거렸고 차가운 시선들이 또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우리 경영진은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료에게 무관심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위 관리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민준 팀장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 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박 이사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 이사는 말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내려가라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핸드폰과 빠르게 연결한 뒤 박 이사의 마이크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박 이사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 사회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그 화려한 행사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진실의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넓은 로비 전체가 순간 정지한 듯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녹음 파일의 지지직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최 비서, 모금 행사, 최대한 요란하게 준비해. 김민준 그 자식, 자존심이 강하니까 여론으로 압박하면 이사회 보고서에 올릴 실적용으로 최소 3천만 원은 뜯어낼 수 있을 거야. 만약 안 내면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고, 이진우 그 늙은이는 어차피 얼마 못 살 거 우리 명분 쌓는데 쓸 장기말로 생각하면 그만이야. 살든 죽든 알바 아니고. 박 이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최 비서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사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준비해 뒀습니다. 이번 기회에 돈도 챙기고 그 눈엣 가시 같은 놈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녹음 파일은 고작 30초짜리였지만 그 파괴력은 대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경멸로 붉어졌던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최 비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공들여 화장한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끄고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공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서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의 방향은 이제 저를 향하지 않고 연단 위를 향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의 선한 마음과 땀 흘려 번 돈이 더러운 권력 다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 이 시간이면 누가 정말 재주만 있고 인성이 없는 사람인지 모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은 충직한 동료의 생명을 당신의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이사회 보고서를 꾸미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최 비서님, 당신은 동료애를 다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고립된 것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높은 연단 위에 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수백 개의 분노한 눈초리 속에서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사무실을 뒤덮었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과 얼마 전까지 박 이사를 칭송했던 바로 그 직원들로부터 터져나온 분노의 물결로 대체되었습니다. 투명한 모금함 속에 담긴 돈다발이 그 순간만큼은 처량하고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기부했던 생산팀의 한 직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회사를 믿고 이진우 선배를 살리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 그런데 그 사람을 장기말로 썼다고? 그 외침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군중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민감한 젊은 직원들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없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런 악의적인 비방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조작된 음성 파일입니다. 김민준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보안팀, 뭐 하고 있나? 당장 저 장비를 압수해. 하지만 보안팀 직원들 역시 감정이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박 이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고 특유의 영악함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은 극도의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저희는 단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민준 팀장이 악의적으로 대화의 일부만 편집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저는 여전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녀를 연민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최 비서님,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0초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이며 저는 수사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서를 꾸미기 위해 제게 3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것도 오해입니까? 진우 선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것도 모두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당신들은 제게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특히 진우 선배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야유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침에 저를 비난했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활한 자들의 손에 노란한 장기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 이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청렴한 경영자, 모범적인 리더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기술팀의 젊은 동료 몇몇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저를 피했던 박서준 군이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진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들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일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너그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론의 힘을 이해해요. 특히 권력을 쥔 자들이 조작할 때는 더욱 강력하지. 나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 다만 그 선함이 잠시 엉뚱한 곳에 놓였을 뿐이죠. 괜찮아요, 서준 씨. 진실은 항상 쓰라리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죠. 이제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 일해요. 이 일은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니까. 박 이사는 제가 평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자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이곳 로비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지만 아직 자신의 손에 권력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김민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고작 녹음 파일 하나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순간부로 사생활 침해 및 상사 모독 행위로 당신을 직위 해제할 것을 선포한다. 보안팀, 당장 저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 저는 마지막으로 박 이사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저항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들의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가방을 챙겨 그곳을 나왔습니다. 제니스 타워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고 이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니스 타워 로비는 여전히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이사는 저를 쫓아내라는 명령을 외치며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떠나지도 않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보안팀 직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와의 거리는 팔 하나를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숨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는 군중도 아닌 분노와 공포로 흐려진 박 이사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냉정한 계산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깊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기틀을 닫기 위해 청춘을 바친 이진우 선배 같은 동료의 생명을 당신의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밤에 호화로운 저택 침대에 누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딛고 얻은 값비싼 물건들을 볼 때 당신의 양심이 내는 작은 신음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의 침묵은 섬뜩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상사의 명령에 고개 숙이던 직원들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실용주의가 미덕이 된 이 삭막한 회사 생활 속에서 잊혔던 인간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비서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마치 자신을 상사의 비참함과 분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시선에는 원망이 아닌 젊은 나이에 자신의 영혼을 보잘것없는 야망과 맞바꾼 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합니다.
박 이사를 도와 이런 연극을 벌이는 것이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까? 기만과 잔인함 위에 세운 성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작은 파도 하나만 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저는 누구에게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는 직원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수군거림도 경멸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묵묵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니스 타워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던 부패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직위 해제라는 처분을 받으며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성을 일깨운 싸움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운 서울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니스 타워의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가을바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이사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 있는 핸드폰과 스피커를 빼앗으라는 미친 듯한 외침이었죠. 그의 고함 소리는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희미해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참한 패배가 남긴 여우는 그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보안팀 직원 4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늘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퇴근할 때마다 커피를 사주거나 안부를 묻곤 했던 분들이었죠. 50대 중반의 오 반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막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팀장님, 박 이사님이 장비를 회수하라고 지시하셨지만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팀장님 같은 올곧은 분께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저희가 놓쳤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오 반장님의 순박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습니다. 반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거짓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저를 건물 밖까지 안내해 주십시오. 이 장비는 법적 증거물로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박 이사님이 정언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오 반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저를 압송하는 대신 제 주위를 둘러싸며 보호하는 듯한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란 국화가 만발한 앞마당을 지나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몇몇 직원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 회사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문에 이르러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건물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는 제니스 타워의 로고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곳은 한때 제 자부심이었고 지난 10년간 제 열정을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니스라는 이름은 더러운 탐욕으로 얼룩진 듯 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5일간의 직위 해제,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제게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오 반장님과 악수했습니다. 반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술팀 동료들에게는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누구도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을 겁니다.
택시는 육중한 고층 건물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로비에 홀로 서 있는 박 이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유리벽 사이에서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특히 수천 명 직원의 신뢰는 결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짧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진우 선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생명을 구하고 썩어 빠진 이 직장 문화를 정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텅 빈 복도를 비추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 선배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이곳에서는 한 인간이 살기 위해 매 순간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2호 병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진우 선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폐하게 들어가고 피부는 잿빛이었지만 저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니스 타워의 수많은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늘 보여주던 바로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김 팀장.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요즘 회사 많이 바쁘지?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를 부르짖던 박 이사의 화려한 언사와 진우 선배가 마주한 이 냉혹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대비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배님, 그냥 누워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회사는 괜찮습니다. 기술팀 직원들 모두 선배님 걱정하고 있어요. 일 끝나고 잠시 들렀습니다. 진우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비나 모금 행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자신의 책상 위에 남아있을 미완성 설계도만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4번 변전소 공기 압축기 정기 점검 누가 할지 모르겠네. 박서준 군한테 안전밸브 꼭 꼼꼼히 확인하라고 전해주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 때문에 박 이사님이랑 괜히 척지지 말게. 요즘 박 이사님이 조직 개편한다고 하던데. 자네 성격이 너무 고다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여전히 일과 다른 사람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량함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의 비열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억누르고 그가 방금 회사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선배님. 정비 문제는 제가 다 잘 처리해놨습니다. 박 이사님도 선배님 걱정 많이 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치료비는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진우 선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그의 눈에 잠시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기에 제 말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김 팀장, 나 속이려고 하지 마. 내 병, 돈 많이 드는 거 알아. 아내한테 들었어. 회사에서 모금 행사도 열어줬다며. 정말 고맙지만 모두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정 힘들면 그냥 퇴원시켜 달라고 해줘. 남은 시간이라도 집에서 보내게. 그 돈으로
아이들 미래나 챙겨주는 게 낫지.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 선한 사람을 결코 절망 속에서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선배님은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회사와 동료들이 선배님께 책임을 다할 차례입니다. 아무도 선배님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저는 진우 선배가 진통제 기운에 얕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 작고 왜소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병실을 나와 발코니에서 텅 빈 병원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동료를 향한 사람들의 냉혹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우 선배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박 이사와 최 비서 같은 위선자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호요식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회사 대신 병원 종양내과 과장실을 찾았습니다. 진우 선배의 정확한 상태와 현재 가능한 최선의 치료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진우 선배의 동료라는 것을 알고는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진우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새로 도입된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임상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한 달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라면 누구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금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은행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급 800만 원과 각종 기술 수당을 아껴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진우 환자분 치료비로 우선 5천만 원을 선납하고 싶습니다. 부디 가장 좋은 약과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신원은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특히 제니스 타워 측에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익명의 자선 단체에서 후원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가족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큰 돈을 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는 동료는 처음 봤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이름을 숨기려 하시는 겁니까? 가족들이 알면 정말 고마워할 테고 회사에서도 팀장님의 입지가 크게 올라갈 텐데요. 저는 창밖으로 길게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 계산된 도움으로 얻은 평판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선배님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분입니다. 제가 돈을 냈다는 사실을 알면 빚졌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실 겁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쁜 사람들이 이걸 빌미로 헛소문을 퍼뜨려 선배님의 치료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선배님이 건강해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체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병원 원무과를 나왔을 때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아껴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월급 800만 원은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진우 선배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길가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제니스 타워의 최신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박 이사와 최 비서는 저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제 직위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가
악의적인 이유와 함께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심각한 기술적 결함을 숨기고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녹음 파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암시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이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승리감에 취하게 내버려 두자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선배의 병원비에 대한 진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박 이사의 비리에 대한 진실은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한지훈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박 이사의 처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납품업체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법적 싸움은 단순히 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회사의 부패한 경영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총공세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진우 선배가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익명의 후원자는 결코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의 빛이 제니스 타워에 완전히 비출 때까지 진실과 인간애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뒤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직위해제 명령이 내려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전 9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니 최 비서가 행정팀 직원 2명 그리고 건물 보안 요원 1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최 비서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며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준 팀장님,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및 관련 장비를 회수하러 왔습니다. 여기 압수 목록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죠. 저는 최 비서가 내민 서류와 제 시선을 피하는 두 행정팀 직원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문제 해결법을 가르쳐 주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는 일을 하고 있겠죠. 저는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과 충전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산의 전부입니다. 규정대로 확인하고 봉인하세요. 저는 숨길 것 없습니다. 최 비서는 비웃으며 직접 노트북의 포트마다 붉은 직인이 찍힌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업무 도구를 빼앗는 쾌감을 즐기려는 듯 천천히 행동했습니다. 김 팀장님, 기술 좀 안다고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녹음 파일 원본,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회사 사이버 보안팀이 이 안에서 찾아내게 될 거고, 그때는 죄가 훨씬 무거워질 테니까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런 저급한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를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최 비서님, 당신도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니 알 텐데요. 저는 중요한 데이터를 그렇게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설계 도면과 업무 보고서밖에 없어요.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은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박 이사님께 전해주세요. 앞으로 15일이 그분 인생에서 가장 긴 15일이 될 거라고요. 최 비서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행정팀 직원들에게 장비를 가져가라고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협박조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5일 뒤에도 과연 그렇게 뻔뻔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 유령 회사니 리베이트니 증거를 찾겠다는 헛된 망상은 버리시죠. 당신은 고작 기술자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정적인 징계는 모두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압수해 간 것은 오히려 그들이 제가 가진 증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는 항상 여러 개의 백업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암호화해 둔다는 사실을. 그 시각 한지훈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런 봉인 스티커 따위가 아니라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어두운 재무 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의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낡은 종이 냄새와 기계적인 프린터 소리로 가득했죠. 한 변호사는 굳은 악수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팀이 이틀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집에 사람이 들이닥쳐서 장비를 회수해 갔다는 소식 들었네. 행동이 정말 빠르더군. 하지만 그건 박 이사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야.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는 팀장을 권력 남용으로 직위 해제한 것 자체가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적 허점이거든. 저는 한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진짜 무기였습니다. 한 변호사, 이 안에는 지난 2년간 우리 기술팀의 모든 내부 재무 보고서가 들어있네. 내가 이걸 박 이사가 직접 결제한 장비 구매 계약서들과 비밀리에 대조해봤어. 실제 가격과 보고된 가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 변호사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종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자료를 훑어보며 이따금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약 15분 후 한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김 팀장,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야. 자네가 모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이사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받은 수준이 아니야. 그는 유령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해서 시중 가격보다 30%에서 40%나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해왔어. 특히 작년에 있었던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는 횡령액이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의 기술 검수를 직접 진행하면서 어렴풋이 짐작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지금처럼 막다른 길에 몰리지도 않았었죠. 그게 바로 박 이사가 나를 제거하려 했던 이유야. 나는 부풀려진 가격이 적힌 확인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단계로 진행해야 하네. 첫 번째, 부당한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자네의 회사 내 지위를 회복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내부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 이 재무비리 증거들을 첨부한 고발장을 이사회와 감사팀에 보내는 거야. 박 이사는 결국 월급쟁이 사장일 뿐이야. 그에게 권력은 있지만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들이지. 자신의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결코 박 이사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명확한 계획이 생기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변호사와의 만남은 법과 명백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에게 진우 선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싸움이 그의 치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비밀 유지를 약속하며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만든 익명의 치료 기금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 뒤에는 진실과 법, 그리고 충실한 친구의 의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기간 동안 저는 지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 많았습니다. 반년 전쯤 자재팀 사람들과 어울렸던 회식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서버 구매 프로젝트가 끝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술이 몇 잔 돌자 그곳에서 오래 일한 한 과장님이 무심코 뱉은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었죠. 그날 잔뜩 취한 한 과장님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김 팀장님, 기술팀은 그냥 기술만 알면 돼요. 가격 같은 거에 괜히 신경 쓰면 피곤해져요. 이번에 서버 납품한 명진테크라는 회사. 누군지 알아요? 박 이사님, 천암 회사예요. 중고 부품 들여와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한 다음에 새 제품 값 받고 팔아먹는 거죠. 차익이 어마어마해요. 우리야 뭐 서류나 문제없게 꾸며주면 그만이지만 그때 저는 괜한 문제에 얽히기 싫어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진테크라는 이름은 더없이 귀중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하며 박 이사와 명진테크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의 청렴한 리더 이미지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명진테크의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는 강남의 깊숙한 골목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해서 제니스 타워 같은 대기업의 최첨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오후 내내 그 회사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비서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최 비서의 등장은 박 이사와 그녀, 그리고 이 유령 회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반년 전 회식 자리에서 흘려들었던 무심한 한마디가 이제 제니스 타워의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전모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이 술잔 아래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만했습니다. 그날 밤 기술팀 박서준 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가 원본 서류 분실을 핑계로 명진테크 프로젝트의 모든 장비 검수 확인서에 다시 서명하라고 기술팀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화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서준 군과 동료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달라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였던 단서들이 모여 이제 부패한 자들의 목을 조일 단단한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8일째 되던 날, 저는 뜻밖에도 최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인사팀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녹음기와 함께 명진테크의 비리가 담긴 서류 사본을 챙겼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최 비서와 박 이사의 신복으로 최근에 임명된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제 앞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현금이 가득 든 봉투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경멸과 감춰진 애원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사님께서는 재능 있는 인재를 무척 아끼시는 분입니다. 팀장님이 최근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직위 해제 기간 동안의 보상금과 이사님의 작은 성의라고 생각하세요. 녹음 파일 원본을 넘겨주시고 회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일은 깨끗하게 끝납니다. 팀장님은 계속 기술팀장으로 남게 될 거고 연봉과 대우도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저는 돈봉투와 최비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양심까지도 말이죠. 최비서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건 고작 이 돈 봉투 하나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박 이사님의 5천만 원,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돈으로는 명진테크의 비리와 회사의 수억 원대 손실에 대한 제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명진테크가 납품한 서버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엄청난 차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박 이사님이 자기 가족 회사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이사회가 이 숫자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5천만 원은 도로 가져가서 박 이사님께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저를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려 했지만 저는 비리 고발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논리로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연자실한 그들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 대면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돈으로 진실의 불길을 끄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협상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정직함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정의는 더러운 돈봉투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와 한 변호사의 증거 수집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명진테크 내부 회계팀의 한 제보자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실제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스타워에 10억 원에 납품된 서버는 실제로는 4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수입된 것이었습니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액은 20%는 박 이사에게 직접적인 리베이트로 나머지는 최 비서의 유령 컨설팅 용역비로 위장되어 분배되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늙은 여우 박 이사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리사욕과 심각한 경영윤리 위반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김 팀장, 이제 우리에게는 충분한 무기가 생겼네. 이 세금 계산서 사본의 녹음 파일, 그리고 자네가 명진테크 본사에서 찍은 사진까지 더하면 완벽한 고발 자료가 완성돼. 이건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닐세.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수준이야.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을 보며 진우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이자들이 수억 원의 더러운 돈을 나눠 가질 동안 진우 선배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이 부조리는 반드시 끝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 이사가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대신 더 현명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알려진 이사회 임원 몇 명과 먼저 개인적으로 접촉할 것을 권했습니다. 박 이사가 몰락했을 때 회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저와 같은 정직한 직원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지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뛰어난 기술과 지능은
필요 조건일 뿐 선한 마음과 끈기야말로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이사는 권력과 돈, 그리고 교활함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부하 직원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꼬리는 잡혔고 이제 제니스 타워의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주요 주주들과의 첫 만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권력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될 것이고 저는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박 이사의 재무 비리에 대한 소문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정보는 임동진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 회장은 제니스 타워의 창립자로 평소에는 경영에 나서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회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니스 타워 VIP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하게 맞잡은 두 손이 그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회의실 문 밖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핸드폰만 쳐다보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 이사는 늘 그랬듯 자신이 부임한 이래 회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리더십을 흔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죠. 존경하는 이사님들, 김민준 팀장은 실력은 있지만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큰 인물입니다. 그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경영진을 협박하기 위해 조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좌절되자 이제는 근거 없는 재무 자료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그를 영구해고하고 법적으로 고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임 회장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박 이사를 쏘아봤습니다. 그는 박 이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박 이사, 할 말 다 했소?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겠소. 김민준 팀장, 들어오시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한지훈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제 등장에 박 이사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임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사회 임원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제 집처럼 여겼던 제니스 타워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방금 박 이사님이 저에 대해 한 말들은 나중에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회사의 수억 원대 손실에 대해서는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박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가장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미사여구는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적나라한 진실의 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 원본을 재생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분이 넘는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 선배와 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박 이사와 최 비서가 명진테크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박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한지훈 변호사가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 장비 구매 계약서,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한 장씩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박 이사의 거짓말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이것은 명진테크의 서버 수입 신고서입니다. 매입 가격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니스 타워와의 납품 계약서입니다. 동일한 서버인데도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사라진 6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박 이사와 최 비서의 개인 계좌에 컨설팅 비용과 서비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과거에 부당한 가격 책정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했던 프로젝트 목록과 이후 박 이사님이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 목록을 비교해 보십시오. 납품업체가 모두 명진테크로 동일합니다. 김민준 팀장이 직위 해제된 이유는 그가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부패의 사슬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가 이진우 선배의 생명을 방패 삼아 화려한 모금 행사를 연 것은 실은 이 막대한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한 비인간적인 연극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줬어. 고작 몇 억 리베이트 받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들은 고작 기술자 나부랭이 하나 말만 믿고 나를 내치려는 거냐고. 임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건조한 파여름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입 닥치시오. 제니스 타워는 거짓말과 동료를 등쳐먹는 행위 위에 세워지지 않았소. 당신이 이익을 가져왔다고. 실상은 우리가 공들여 쌓은 기반을 당신이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게지.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재주는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요. 박상진 이사,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제니스 타워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오. 이 모든 서류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것이오. 만약 당신이 제대로 된 해명과 피해 복구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말이오. 박 이사는 진흙더미처럼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 비서는 가방도 내팽개치고 계단으로 도망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와 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고발은 박 이사의 죄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창립한 원로들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진실의 빛이 오랫동안 제니스 타워를 뒤덮고 있던 어두운 장막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제니스 타워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이사가 파면되고 최 비서가 도망쳤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해질녘에 제니스 타워를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전투 끝에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한 변호사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를 마시며 잠시 걷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내시쇠 파이프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며 단련된 이성은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쇠파이프로 바닥을 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김민준 맞지? 어떤 분이 내 팔 한쪽 값으로 큰 돈을 주셨거든. 우리 원망 마라. 네가 영웅 노릇을 너무 심하게 한 탓이니까. 저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박 이사가 남은 돈으로 가장 비열한 방식의 복수를 시도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순찰차의 환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들이 저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4명의 남자를 모두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지훈 변호사의 예견대로였습니다. 그는 박 이사의 무모함을 예상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두었던 것입니다. 끌려가는 남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박 이사의 증오는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묻는 구덩이를 파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밤, 멀리 보이는 제니스 타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역시 폭력과 증오로 맞섰다면 저 또한 박 이사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 저의 반격은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다면 그를 형사적으로 끝까지 몰아세우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영혼에 인간성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이사가 자수했으며 모든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비참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 싸움은 제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의는 일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증오를 덮어주는 관용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제니스 타워는 사내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진 이사와 최윤아 비서를 심각한 재무비리 및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구해고함. 또한 부당한 직위 해제 처분과 그로 인한 오해에 대해 김민준 팀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함. 저는 기술팀장으로 복직되었고 연봉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특별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온 날 기술팀 동료들 모두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는 눈빛도 의심의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레와 같은 박수와 따뜻한 포옹이 저를 맞았습니다. 젊은 직원 박서준 군이 모두를 대표하여 제게 활짝 핀 해바라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한때 저희가 흔들리고 팀장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의 정직함은 저희에게 가장 큰 귀감입니다. 우리 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기술팀 남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되찾은 것이 단순히 명예 회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모금 행사에서 모였던 성금 전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특정 개인의 관리하에 두지 않고 공정한 감사팀의 감독 아래 이진우 선배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 복지기금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위한 장기 지원 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저와 진우 선배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니스 타워의 조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파벌과 이권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임동진 회장님과 함께 제니스 타워 로비를 산책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팀장, 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자네의 끈기가 아니었다면 제니스 타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을 걸세. 앞으로는 기술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인간적인 문화를 재건하는 데도 힘을 보태주게. 우리에게는 자네처럼 재주와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네.
저는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사과는 저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권력욕에 가려져 있던 모든 도덕적 가치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니스 타워의 소라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이진우 선배는 최신 표적 항암제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깡마른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막대한 초기 치료비 전액을 제가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익명의 후원자들이 보여준 친절의 기적이었고 회사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 있는 진우 선배의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선배는 저를 보며 흐릿했던 눈빛이 유난히 총명해진 채 말했습니다. 김 팀장, 듣자 하니 박 이사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산다더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친 그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 사람도 모든 걸 잃었는데 내가 거기다 돌을 던진다고 내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나. 자네도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들었네.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저는 지붕 너머로 번지는 저녁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박 이사와 최 비서는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미 쓰러진 사람을 끝까지 짓밟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작은 퇴로 하나쯤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용서야말로 영원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제니스 타워의 자선 기금은 이제 동료 사랑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위선적인 도덕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봉투도 미사역으로 가득한 연설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신뢰 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전히 월급 800만 원을 받는 기술팀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그 숫자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제 마음의 평온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사는 길을 택했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길의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진우 선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삶에 감사했습니다. 제니스 타워의 이야기는 인간애와 정직함에 대한 교훈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우리가 맑은 마음을 지키는 한 진실과 사랑의 태양은 우리가 걷는 길을 언제나 환하게 비춰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30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가 위선적인 도덕 연극의 막을 내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쓰라린 교훈 하나를 남겼습니다. 겉모습이나 권력자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진실은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공허한 외침보다 항상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일찍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군중 앞에서 내미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때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습니다. 자선이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될 때
침묵하는 자가 반드시 무심한 자는 아니며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 자가 반드시 양심적인 자는 아닐 것입니다. 시끄러운 조직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마음 정거장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Part 2. Rewritten Content for Timing and Engagement. 마음 정거장 channel style. The script below is the same story, but rewritten and edited for a more natural, spoken word flow, optimized for the timing of the original script, and the engaging style requested for the 마음 정거장 channel. The changes are in phrasing, sentence structure, and pacing to make it sound more like a storyteller's narrative. 오프닝 음악과 함께 채널 로고 등장. 나레이터. 회사는 아픈 동료를 위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800만 원을 받는 저는 단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인 회의 시간. 상사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죠. 저는 말없이 30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 순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음의 쉼터, 마음 정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면 전환, 서울 도시 풍경. 나레이터, 늦가을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서울. 저는 제니스타워 15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술팀장, 월급 800만 원.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삶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그때 1층 로비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회사 창립 초기부터 청춘을 바친 이진우 선배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 행사였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했던 진우 선배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뛰어난 기술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을 존경해 왔습니다. 지금 로비는 행사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박상진 이사와 그의 비서 최윤아 씨가 동료 사랑, 나눔 실천이라는 현란한 현수막 아래 무대를 꾸미고 있었죠. 박 이사의 얼굴엔 늘 그렇듯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이 진우 선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파벌과 이권 다툼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저는 오직 실력으로 팀원들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 아첨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유령 영수증 서명도 거부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행사를 빌미로 모든 직원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굴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박 이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니스타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동료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돈이 없었죠. 최 비서의 시선이 제게 멈추자 박 이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봉에 시달리는 동료들조차 10,000원, 50,000원을 기꺼이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했지만 그 순수함이 권력자들의 이미지 관리와 비열한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모금 행사는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그때 박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 김민준 팀장님이 보이는군요. 월 80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분명 그 위치에 걸맞은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김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 속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박 이사 앞에 서자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 김 팀장. 여기 모금함에 봉투를 넣고 명부에 서명하시죠.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텅 빈 봉투를 천천히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한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는 않았죠. 그 모습을 본 박 이사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시죠? 액수가 너무 커서 공개하기가 부끄러우신가요? 박 이사의 눈짓에 최 비서는 모금함을 열어 제가 넣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받은 척 외쳤죠. 이사님, 이 봉투 안에는 그냥 백지 한 장만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로비는 폭탄이 터진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날카로운 비난이 사방에서 날아와 제게 박혔습니다. 말도 안 돼. 월급 800만 원이나 받으면서 정말 재주는 있는데 인성은 글렀군. 박 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실망했다는 듯 연기하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민준 팀장. 나는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신의 인성은 우리 회사에 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밤을 새웠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죠. 저는 넓은 로비 한가운데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이사와 최 비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침묵 뒤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제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인색한 기술팀장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동료들은 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저에 대한 험담으로 들끓었죠. 평소 저를 잘 따르던 후배 박서준 군조차 저를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에 남아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녹음하게 된 비밀 녹음 파일. 박 이사와 최 비서가 이번 모금 행사를 기획하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최 비서, 모금 행사 요란하게 준비해. 김민준, 그 자식, 여론으로 압박하면 최소 3천만 원은 뜯어낼 수 있을 거야. 이진우, 그 늙은이는 우리 명분 쌓는데 쓸 장기말로 생각하면 그만이고. 걱정 마세요, 이사님. 이번 기회에 돈도 챙기고 그 눈의 가시 같은 놈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추락을 선물할 테니까요. 저는 오랜 친구인 한지훈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음모에 희희낙낙하는 동안 저는 명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인격 말살 시도야. 하지만 저 녹음 파일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네. 박 이사 같은 늙은 여우를 쓰러뜨리려면 그의 비자금이나 배임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 일단은 침착하게 기다리게. 높이 올라간 자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2년간 남몰래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허점들, 비정상적인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박 이사의 친인척 회사에 특혜를 준 계약서들. 그들이 저를 굴욕감에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동안 저는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전체 조회가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저를 해고하려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선포하려던 찰나 저는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그의 마이크 옆에 놓았죠. 박 이사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지했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30초의 진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민준 그 자식. 여론으로 압박하면 최소 3천만 원은 뜯어낼 수 있을 거야. 이진우 그 늙은이는 장기말로 생각하면 그만이야. 박 이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파괴력은 대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비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스피커를 끄고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서 있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선한 마음이 더러운 권력 다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 이 시간이면 누가 정말 인성이 없는 사람인지 모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은 동료의 생명을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이사는 조작된 파일이라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저를 직위 해제시킨다며 소리쳤지만 그것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제니스 타워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고 이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진우 선배는 자신의 병원비는커녕 회사 일과 제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량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의사를 만나 그가 최신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전 재산 5천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면 자존심 강한 선배가 치료를 거부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선배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 변호사와 함께 박 이사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는 명진테크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회사의 장비를 납품하며 수억 원을 횡령해 왔습니다. 반년 전 회식 자리에서 흘려들었던 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최 비서가 그 회사에 드나드는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 파일을 넘기라고 했죠. 저는 그 돈 봉투 앞에 그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서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도로 가져가서 박 이사님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직함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정의는 더러운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제니스 타워의 창립자인 임동진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저를 모함했지만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5분이 넘는 전체 녹음 파일과 그의 횡령 증거를 이사회 앞에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사라진 6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박 이사와 최 비서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입 닥치시오.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재주는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오. 박상진 이사,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오. 박 이사는 진흙더미처럼 의자에 쓰러졌고 최 비서는 도망쳤습니다. 진실의 빛이 오랫동안 제니스 타워를 뒤덮고 있던 어두운 장막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막다른 길에 몰린 박 이사는 사람을 사서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예상한 한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이사는 자수했고 모든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술팀장으로 당당히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와 사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제게 사과했고 이진우 선배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장기 지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진우 선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들었네.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저는 저녁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미 쓰러진 사람을 끝까지 짓밟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용서야말로 영원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전히 월급 800만 원을 받는 기술팀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닌 제 마음의 평온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사는 길을, 악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30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가 위선적인 연극에 막을 내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이나 권력자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의 침묵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실의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선행은 군중 앞에서 내미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마음 정거장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